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오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립니다. 등장인물들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38살의 남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5살 때 아버지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20여 년간 운영하시던 중소기업이었는데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아버지께서 쌓아놓으신 기반이 탄탄해서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매년 매출이 늘어났고 직원들도 하나둘씩 늘려가며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시련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0살이 되던 해 부모님께서 결혼을 권하셨습니다. 마침 어머니 친구분이 소개해 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제 전 부인 미선이었습니다. 미선이는 저보다 12살 어린 18살이었습니다. 띠동갑이라며 어른들이 좋아하셨죠. 처음 만났을 때 미선이는 정말 예쁘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말도 얌전하게 하고 제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몇 번 더 만나보니 서로 마음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이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았고 저 역시 그녀의 순수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모님께서 저를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사위복이 터졌다며 급진히 대해주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런 대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능력 있는 사업가이니까 인정받는 것이라고 여겼죠.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제가 모든 비용을 댔는데 장모님께서 이런 좋은 사위를 어디서 구하냐며 친지들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혼집도 제가 마련했고 신혼여행도 제 비용으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미선이는 모든 것에 감탄하며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결혼 후 1년 뒤에는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딸아이를 보며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도 잘 되고 예쁜 아내와 귀여운 딸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미선이는 육아에 전념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저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도 손녀를 보러 자주 오셨는데 올 때마다 제가 사온 비싼 선물들을 받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제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대형 건설업체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서 저희에게 밀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2억 원이 넘었는데 이는 제 회사 운영 자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담보로 잡혀있는 것들이 많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거래처들도 연쇄적으로 대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몇 개월을 버티다가 회사가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건물과 사무용품들은 모두 경매로 넘어갔고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어서 경매에 나왔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25살부터 10여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미선이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장모님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장모님께서 일시적인 어려움이니까 곧 나아질 거야 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미선이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던 그녀가 이제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왔어? 라고 한마디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함께 대화하는 시간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응, 그래라는 식의 성의 없는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의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집에 들어서면 사위 왔네, 수고했어라며 반갑게 맞아주시던 분이 이제는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밥이나 먹어라며 말을 자르셨고, 가끔은 대놓고 한숨을 쉬시며 이런 신세가 되다니라고 중얼거리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압박이었습니다. 저는 인력사무소에 등록해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는 일 등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 일하면 5만원에서 7만원 정도를 벌 수 있었는데 매일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 달에 150만원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번 돈을 미선이와 장모님이 순식간에 써버리는 것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며 번 돈으로 그들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미선이는 명품 가방을 사고 장모님은 비싼 화장품을 샀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 너무 사치스러운 게 아니냐고 말하면 미선이는 나도 여자인데 최소한의 멋은 부려야 하지 않냐며 되레 화를 냈습니다. 장모님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딸이 초라하게 지내는 걸 내가 어떻게 봐.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며 오히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 양 몰아갔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고 와서 이런 소리를 듣는데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1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키며 일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따뜻한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고 오히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는 핀잔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동네에서 만난 지인을 통해서였는데 미선이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결혼과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미선이는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초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16살에 첫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나이가 많은 사업가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혼했고 그 후에 저와 만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장모님이 주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미선이와 장모님을 마주했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당신이 이혼 경험이 있다는 걸 왜 숨겼느냐고 따졌을 때 미선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그게 뭐 어때서라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장모님은 더 뻔뻔했습니다. 그런 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지나간 일인데라며 전혀 잘못했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솔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나를 속인 거잖아 라고 말하자 장모님은 속였다는 게 뭐야? 그때 당신이 좋다고 해서 결혼한 거지라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미선이도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어차피 우리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라며 제 말을 일축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살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미선이와 장모님의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래, 그렇게 하자며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장모님은 애초에 이런 신세가 될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미선이는 나도 이제 자유로워지겠네라며 싱글벙글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정말 바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그저 돈을 가져다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재산 분할할 것도 없었고 양육권은 미선이가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매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돈마저도 제 현재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지만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고시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4평짜리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정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하루 종일 몸을 혹사시키며 일했습니다. 저녁에 고시원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샤워도 하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줄 양육비도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일터에 나갔습니다. 아프거나 다쳐도 쉴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그날 돈을 벌지 못하니까요. 이런 생활을 1년 반 정도 계속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일용직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예전에 제 회사와 거래하던 업체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셨는데 제 회사가 망하기 전까지 몇 년간 거래를 했던 분이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고는 이게 누구야? 정 사장 아니야? 라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제 초라한 모습을 보시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하며 그동안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김 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서 참 안 됐네라며 동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김 사장님께서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 사장, 내가 요즘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고 있어. 예전에 당신이 일 잘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어때? 같이 해볼까?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무일푼인 상황인데 어떻게 사업을 한다는 건지 말입니다. 김 사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동안 건설자재 유통업을 해오셨는데 최근에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자재 쪽이었는데 이 분야는 김 사장님이 잘 모르는 영역이라 전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분야에도 경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초기 투자금은 내가 댈 테니까 당신은 전문 지식과 경험으로 승부하는 거야. 물론 지분도 반반으로 나누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황인데 김 사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요. 하지만 사장님, 제가 한번 실패한 사람인데 괜찮으실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김 사장님은 웃으시며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더 신중하고 성공 확률이 높아. 게다가 당신이 실패한 건 경영 실수가 아니라 거래처 부도 때문이잖아.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김 사장님만은 저의 가능성을 봐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래,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지만 김 사장님의 자본력과 제 경험이 합쳐지니까 사업이 생각보다 잘 풀렸습니다. 인테리어 자재 시장이 그 당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고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들의 품질이 좋아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새벽에 일어나 사무실로 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막노동과는 달리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매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회사가 안정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직원도 5명까지 늘어났고 사무실도 더 큰 곳으로 이전했습니다. 제 개인 소득도 월 4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고시원에서 나와서 작은 원룸이지만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자 매출이 10억을 넘어섰습니다. 김 사장님도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제 개인 소득도 월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하루 5만 원 벌기도 힘들어했던 제가 이렇게 다시 성공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3년째가 되자 저희 회사는 업계에서 꽤 알려진 회사가 되었습니다. 매출도 20억을 넘어섰고 직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저는 아예 새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30평대의 깔끔한 아파트였는데 예전에 살던 집보다는 작았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주변에서도 저를 다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지인들도 연락이 와서 정 사장 완전히 재기했네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제 딸아이와 잘 지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미선이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아이도 보고 싶었고 양육비 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미선이는 처음에 갑자기 왜? 라며 의아해했지만 제가 딸아이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한 카페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딸아이는 많이 컸지만 어딘가 모르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옷도 낡았고 머리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미선이는 온몸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습니다. 가방도 명품, 옷도 명품, 심지어 신발까지 비싼 브랜드였습니다. 딸아이가 아빠라며 반갑게 달려오는데 미선이가 조심해. 아빠 옷에 더러운 것 묻으면 어떻게 해라며 딸아이를 말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딸아이가 아빠를 보고 반가워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딸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미선이가 돈도 없으면서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집에 가서 물 마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내가 사줄게라고 하니까 미선이는 당신이 뭘로 사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주제라며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딸아이를 이런 환경에서 더 이상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딸 양육권을 가져가겠어라고 말했을 때 미선이는 깜짝 놀라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라며 당황해했습니다. 내가 지금 형편이 좀 나아졌어. 딸아이를 내가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말하자 미선이는 콧웃음을 쳤습니다. 형편이 나아졌다고? 일용직 뛰면서 고시원에서 사는 게 형편이 나아진 거야? 웃기지도 않네. 미선이는 제가 아직도 예전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설명했지만 미선이는 믿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가 늘어난다는 말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럼 양육비만 더 주면 되지. 왜 양육권까지 가져가려고 해? 딸아이를 제대로 돌봐주고 싶어.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제 말에 미선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제 새로 만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애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부담스러웠어. 양육권 넘겨줘도 괜찮아? 정말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친딸을 그렇게 쉽게 포기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른 채 혼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자 미선이는 후회할 게 뭐 있어. 솔직히 혼자 키우는 것도 힘들었고 새로 만나는 사람한테도 방해가 되고 당신이 잘 키워줄 수 있다면 오히려 좋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양육권 변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이가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후에 딸아이는 제게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4년째가 되니까 매출이 50억을 넘어섰습니다. 김 사장님과의 파트너십도 더욱 견고해졌고 업계에서의 지위도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제 기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누군가 방문했는데 나가보니 장모님과 미선이가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그들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미선이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고 옷차림도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어보자 장모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서방, 우리가 찾아온 건 다른 게 아니고.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들어오시겠어요? 제가 말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집을 둘러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놀라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진 거실, 비싼 가전제품들, 그리고 딸아이의 장난감들이 가득한 방을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후 장모님이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서방, 우리가 예전에 많이 잘못했어. 그때는 워낙 상황이 어려우니까 정신이 없어서. 미선이도 고개를 숙이며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 건 다른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해서 예전처럼 한 가족이 되어서 살면 어떨까? 미선이도 응, 우리 다시 합치자. 딸아이도 엄마가 필요할 거야. 라고 거들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는 그렇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더니 이제 와서 다시 합치자고 하다니요.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자 장모님은 딸아이를 봐서라도 그래야 하지 않겠어?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미선이는 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하지만 그 말들이 전혀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가족인데? 라고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제가 어려울 때 가족 취급해 주셨나요? 저를 무시하고 뒷담화하고 제가 번 돈으로 사치하면서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잖아요. 제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더욱 안 되겠네요. 미선이 네가 직접 말했잖아. 새로 만나는 남자가 아이 있는 걸 싫어한다고. 그런 여자가 진짜로 딸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선이가 그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라고 변명하려고 했지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딸아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세요. 좋은 교육받고 예쁜 옷 입고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어요. 왜 이 아이를 다시 불안정한 환경으로 보내야 하나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두 사람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가 먼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는데 왜 이래? 내가 딸 엄마인데 왜 딸을 못 보게 해? 장모님도 정서방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와서 옛날 일 들춰내면서 그러시면 안 되지.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그들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굽실거리며 빌더니 안 되니까 이제는 화를 내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역시 변한 건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나가면서도 미선이는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어? 우리가 한때는 부부였는데?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딸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겪으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요. 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